자, 오늘은 엔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엔이라는 거는 일본의 화폐죠. 일본의 화폐. 그래서 이 엔이 저됐다. 그러니까 엔화의 가치가 하락됐다. 엔화의 가치가 하락됐다는 얘기는 환율은 올라갔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 미국 1달러 대비해서 2021년 5월 달에 100엔 정도였는데 108엔이고요. 정확히 지금 현재 130엔 정도 되니까 이거를 환율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율이 올라간 거는 미국 사람 한 사람 대비해서 100명의 일본 사람들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게 130명이 줄다리기를 해야 되니까 엔화의 가치가 하락한 거죠. 그래서 환율은 올라갔다라고 하고 가치는 떨어졌다. 그래서 가치를 기준으로 엔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엔저 현상이 일어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일단 좋은 점은 수출이 증가되는 거고요. 1년 전만 해도 수출해서 1달러를 벌어오면 거래는 달러로 되기 때문에 100엔을 벌어오는데 지금 1년이 지난 2022년에는 1달러 수출해가지고 130엔을 벌어오니까 일본은행에 가면 130엔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원래 수출이 증가가 돼야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수입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원유를 100% 수입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재재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전에는 100엔만 주면은 1달러만큼의 원유를 수입해 왔는데 지금은 130엔을 주어야 1달러만큼의 원유를 수입해 오니까 천연가스를 수입해 오니까 이 수입해 오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석유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석유 가격이 올라간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의 물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수입하는 업자들은 상당히 이제 어려우니까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 대신에 원유 같은 경우는 뭐 수입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거죠. 현재 일본은 디플레이션 국가였단 말이에요. 디플레이션. 이 일본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가 최초로 일어나는 초고령화 국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노인들은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소비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햄버거를 사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 안 사 먹고 내일 사 먹으면 햄버거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하루만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소비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디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1990년대 이후에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에 시달렸어요. 성장 모멘텀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돈을 안 쓰죠.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해놓는다든가 집안의 금고에다 돈을 쟁여놓을 뿐이지 이거를 소비를 하잖아. 왜? 내일이 되면 더 싸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은 계속적으로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 계속 역성장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렇게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와타나베 부인 이라고 해서 일본에 있는 어마어마한 약 3,000조엔 정도 되는 돈들이 해외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상수지를 보면 이 경상수지는 국제수지, 즉 수출입 하는 거하고 이 소득수지라는 걸로 합쳐볼 수 있는데 이 국제수지는 쉽게 얘기하면 무역이에요. 수출입으로 벌어들이는 돈과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자와 배당, 외국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투자해놨기 때문에 전 세계의 1등입니다. 독일보다도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매년 거기서 수십조의 이자와 배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돈이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 국제수지가 일본이 지금 갈수록
무역 적자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수지가 국제 수지를 이기기 때문에 평행을 맞췄지만 지금은 워낙 수출입 적자가 크다 보니까 경상수지가 지금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 이게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엔저라는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엔저는 왜 일어나는가? 동일한 말로 왜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가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일본도 똑같이 금리를 올려야 여기에서 미국으로 달러가 빠져나가지 않을 텐데,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일본은 금리를 안 올리는 거죠. 그나마도 디플레이션 때문에 소비를 안 하는데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시중에 돈이 그나마도 없어지겠지. 그러면 써줄 돈이 그만큼 또 없어지잖아요. 대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디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일본은 아직까지도 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 정책, 즉 양적 완화, 돈을 계속 푸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베노믹스의 3대 화살 중에 하나인데, 그런 와중에 지금 물가가 코로나19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도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금리를 인상하는데 일본은 인상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인상하지 않으니까 계속 달러가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면 일본에 있는 달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남아있는 달러가 점점 줄어드니까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는 거죠. 1달러에 100엔으로 승분을 했었는데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다 보니까 1달러에 130엔까지 올라가게 돼서 최고의 엔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1985년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이게 가장 큰 버블 잃어버린 30년의 시초였죠. 1980년대만 해도 일본은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엄청난 소니라든가 도요타라든가 미쯔비시라든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일본만 팔아도 미국 전역의 땅을 살 수 있다든가 이 정도로 일본이 잘 나가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미국으로 불러들였어요. 일본하고 독일을. 그래서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했는데 1달러에 약 250엔 되던 이 환율을 125엔 정도로 그냥 갑자기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출로 먹고 살던 일본이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자국을 보호하면서, 그러니까 일본이 엄청나게 어려워진 거죠. 이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일방적인 강요였던 거죠. 그래서 이 플라자 합의에 순응하면서 환율이 고환율, 즉 반대로 얘기하면 엔고가 된 거죠. 엔고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출이 안 되고 수입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무역 수지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출이 안 되니까 경기가 어렵죠. 어려워지다 보면 일본이 이제 어떤 상황을 하냐면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소득세를 낮춰주고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양적 금융 완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막 푸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돈들, 풀린 돈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하고 똑같이 지금 주식하고 부동산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많아진 유동성들이 주식과 부동산의 돈들이 흘러갔던 거예요.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버블이 일어났고, 너무 많이 올라가서 금리를 이제 다시 인상합니다. 언제 인상했냐면 1990년에 인상을 해요. 그래서 4%였던 기준금리를 8%까지. 금리를 내릴 때도 엄청나게 급하게 내렸고, 금리를 올릴 때도 너무 급하게 올리니까 이게 대출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고 주식을 빌렸던 사람들이 폭삭 망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일본의 집값이 그때부터 우수수수 떨어지는데 1990년에 주식이 폭망하고 1991년에 부동산이 폭망해서 2022년 현재까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그러한 불행의 버블 경제가 폭망한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를 한번 잘못 올리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런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한번 올렸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일본의 정부가 있고 은행이 있는데, 일본의 부채가 얼마냐면, 정부 부채가 얼마냐면 GDP의 250%예요. 그러니까 2.5배예요. 미국은 100%고 한국은 50%인데
아무리 벌어봐야 1년 동안 버는 돈의 2.5배를 빚을 갚아야 돼. 근데 그 빚을 국채죠, 국채. 그 국채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일본 은행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 은행이나 일본 증권사나 일본의 기관들이 한 거의 90%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국채 발행해서 돈을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일본 은행이 돈을 주고 일본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돈 찍어내고 부채는 일본 은행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부채는 부채지만 사실은 자기들끼리 그냥 짜고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 재정이 3분의 1은 이 그 간병비, 복지비로 나가고 3분의 1은 이자로 나가고 국채 이자로 나가고 3분의 1로 기본적인 재정을 운영하는데, 이 이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재정이 위축되겠죠. 그러면 뭐 제대로 된 데가 투자가 못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워낙 디플레이션이 컸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4%, 미국은 8%, 그래서 금리를 통해서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본은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본의 상황은 이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서 실질적인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수지를 넘어가서 국가 전체적으로 부채가 너무 많은 상황이고 이 싸구려 나라가 되고 있다라는 징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의미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했고 이로 인해서 유동성을 통해서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많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유동성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주식과 부동산에 올라가 있죠. 이 상황에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금리를 너무 많이 빨리 올려서 이 버블이 터진 것처럼 한국도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서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줘서 대출을 통해서 빌린 집의 가격이 대출은 그대로인데 내 돈이 깎아먹는, 그래서 깡통주택 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버블 경제가 터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이런 엔저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험한 금융 지진에서 버틸 수 있는지를 잘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